안녕하세요. 저는 자식이 아니라 왼수를 키운 70대 여자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지만 제 아들이 이렇게까지 이기적인 인간으로 자랄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도 사랑으로 열심히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의 행동을 볼 때마다 참 허무할 때가 많더군요. 심지어 자기 마누라 말만 듣고 저에게 너무 함부로 하길래 저도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의 남편과 결혼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아들이라고 더 잘해주지도 딸이라고 차별하지도 않으면서 정말 두 아이를 사랑으로 키웠어요. 참 가정적이었던 저희 남편도 애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요. 저희 남편은 병원 원무과에서 일을 했는데 워낙 친절해서 직원들이나 손님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은 편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통장 정리를 하다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어요. 이상하게 통장에 돈이 조금 비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남편이 저한테 말도 없이 이상한 데 쓴 것 같아서 남편을 추궁했죠. 여보, 도대체 이 돈 어디다가 쓴 거야? 찔끔찔끔 돈 뽑아다가 어디다가 쓴 거냐고. 전 남편이 혹시 저 몰래 여자라도 만난다거나 아니면 노름이라도 하는 건 아닌지 너무 불안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아, 그게 사실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 중에서 돈이 없어서 진료비를 못 내거나 아픈데도 검사비가 걱정돼서 검사를 안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도저히 그 사람들을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냥 내가 몇 번 대신 진료비 좀 내줬어. 나라도 안 내주면 그 사람들은 진료도 못 받고 치료도 못 하는 거잖아. 당신한테 진작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정말 미안해. 혹시 몰라서 남편이 일하는 병원에 전화해 다른 직원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정말로 남편이 진료비를 대신 낸 게 맞다고 하더군요. 전 그 얘기를 듣고 순간 남편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남편처럼 착한 사람이 바람을 피우거나 노름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이후에 남편이 종종 돈이 없는 환자들의 진료비를 대신 내주더라도 전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워낙에 착한 사람이라 그런지 평소에도 늘 선행을 많이 베풀었어요. 어느 날은 같이 길을 걷다가 몸이 불편한 할머니가 길바닥에 앉아서 야채를 파는 걸 보게 되었는데 남편은 그 야채를 전부 다 사더니 돈을 더 얹어서 드리더라고요. 할머니, 추운데 여기에 오래 앉아 계시면 몸에 안 좋아요. 밥도 제때 못 챙겨 드셨을 것 같은데 이 돈으로 근처 식당 가서 국밥이라도 좀 사 드세요. 남편은 쉬는 날엔 양로원이나 보육원의 봉사활동도 다녔습니다. 저도 몇 번 남편을 따라서 갔었는데 환한 미소로 보육원 아이들과 놀아주고 양로원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어깨를 주물러 드리는 남편을 보고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을 닮아서 그런지 저희 애들도 말썽 한번 안 부리고 참 착하게 자랐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저희 애들 둘 다 각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죠. 저희 딸은 저와 남편한테 맛있는 거 해주고 싶다며 쉬는 날마다 자꾸 요리를 하더라고요. 오늘은 내가 요리사니까 다들 가만히 앉아서 먹을 생각만 해요. 알았죠? 내가 그래도 엄마 손맛을 물려받아서 음식 솜씨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거든요. 저희 아들 역시 참 다정했는데 제가 무릎이라도 좀 쑤신다고 하면 바로 절 병원에 데리고 가더라고요. 엄마, 어디 조금이라도 아프면 참지 말고 바로 저한테 말하세요. 제가 엄마 아들이잖아요. 이런 거 원래 아들이 챙기는 거예요. 한없이 착한 남편에 다정한 애들까지 저희 집안엔 늘 화목한 웃음이 가득했답니다. 하지만 영원할 줄 알았던 그 행복에 갑작스럽게 금이 가고 말았어요. 어느 날부터 남편이 화장실에 가도 좀 시원치가 않다고 하길래 그냥 변비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살이 빠지고 안색도 안 좋아지는 데다 배까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병원에 가봤는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대장암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건강했던 남편이 대장암이라니 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남편은 그 후로 투병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살이 쪽 빠지니까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여보, 항암 치료 받느라 많이 힘들지? 나 당신이 밥도 못 넘기고 힘들어할 때마다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심정이야. 저희 애들도 남편 옆에서 병간호를 많이 하더군요. 특히 저희 딸이 남편 옆에 딱 붙어서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빠, 맨날 다른 사람 건강만 신경 쓰지 말고 아빠 몸도 챙겼어야죠. 아빠 덕분에 치료 잘 받고 건강해진 사람이 몇 명인데 아빠 혼자 이렇게 아프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괜찮어. 이게 다 내 운명인데 뭘 어쩌겠니? 그래도 난 사는 동안 후회 없이 살았으니까 그걸로 됐다. 다만 너희들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가는 건 좀 아쉽구나. 내가 너희 결혼할 때 이거저거 많이 해주고 나중에 손주도 봐주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그럴 수가 없을 것 같구나. 아빠,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치료 잘 받고 건강해져서 그렇게 하면 되지. 왜 벌써부터 못한다는 소리를 하는데요? 제발 그런 마음 약한 소리 하지 마시고 나을 수 있다고 믿고 힘 좀 내보세요. 저 나중에 결혼식 할 때 꼭 아빠 손잡고 입장하고 싶단 말이에요. 하지만 결혼식 때 아빠 손을 잡고 입장하고 싶다던 저희 딸의 소원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어요. 저희 남편이 결국 병을 못 이기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거든요. 그때 저희 아들이 29살, 저희 딸은 27살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장례식장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아,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디 데려갈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착한 사람을 데려가냐고. 나 이거 인정 못해. 인정 못하니까 내 남편 살려내란 말이야. 살려내라고. 그렇게 남편이 떠나고 나자 한동안 너무 힘들더라고요. 집 어느 곳을 둘러봐도 자꾸 남편의 흔적이 보여서 눈물이 나오고 저녁 시간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올 것 같은데 아무도 안 오니까 너무 절망스럽더군요. 그래서 밥도 못 먹고 맨날 울기만 했는데 저희 애들이 저를 옆에서 많이 위로해 줬어요. 엄마, 내가 죽 좀 끓여봤으니까 한술 떠봐요. 엄마가 이렇게 밥도 못 먹고 맨날 울고만 있는 거 알면 아빠가 엄청 가슴 아파할 거예요. 그리고 엄마도 알죠? 아빠가 평생 동안 좋은 일 정말 많이 하셨던 거. 그러니까 아빠는 누가 뭐래도 좋은 곳 가셨을 거예요. 저 사진 속에 있는 모습처럼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웃으면서 지내실 거라고요. 그래요, 엄마. 많이 힘드시겠지만 우릴 봐서라도 조금만 힘내보세요. 그리고 이제 아빠는 우리 옆에 없지만 대신에 저희가 있잖아요. 제가 아들이니까 앞으로 엄마 보디가드 할 거예요. 아빠 대신에 제가 엄마를 지킬 거라고요. 그래도 저희 애들이 옆에서 절 지켜주니 정말 든든하더군요. 남편을 잃은 슬픔이 너무나도 컸지만 그래도 애들 덕에 점점 기운을 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다시 예전처럼 웃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저는 남편의 뜻을 기리기 위해 좋은 일을 하나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과 남편과 제가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을 남편이 일했던 병원에 기부하게 되었어요. 원장님, 저희 남편이 이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어려운 환자분들을 위해서 애썼던 거 아시죠? 저희 남편은 늘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어주고 싶어 했어요. 이젠 하늘나라로 떠나는 바람에 그렇게 할 수 없게 됐지만 저라도 그런 저희 남편의 뜻을 이어나가고 싶네요. 그래서 말인데 이 돈으로 저희 남편이 했던 것처럼 이 병원에 찾아오는 어려운 환자분들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원장님을 많이 존경했으니까 원장님이 꼭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자 그 병원 원장님이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아유, 사모님, 저도 돌아가신 남편분께서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모님 부탁대로 이 돈 꼭 좋은 일에 쓸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후 그 병원에선 제가 기부한 돈을 어디에 썼는지 정확히 내역까지 정리해서 저한테 다달이 보내주더군요. 저는 남편이 하늘나라에서 이 모습을 보면 흐뭇해할 것 같아 너무 좋았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만 남편이 행하던 선행은 여전히 남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는 거니까요. 그 후 전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30대 초반이 된 저희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사위는 참 성격도 싹싹하고 착하더라고요. 제가 건강을 생각해서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걸으려고 하는 편인데 저 혼자 심심할까봐 사위가 퇴근 후에 가끔 저희 집에 와서 저랑 같이 산책을 하기도 했어요. 장모님, 오늘도 산책 혼자 가지 마시고 저랑 같이 가요. 이렇게 어두울 때 혼자 돌아다니시면 위험하니까 듬직한 사이랑 같이 가셔야죠. 아유, 퇴근하고 집에서 쉬지. 뭐하러 여기까지 또 왔어. 그나저나 자네, 저녁은 먹었나? 안 먹었으면 내가 김치찌개 끓여줄 테니까 얼른 와서 한술 뜨게. 사람이 밥을 든든하게 먹어야 기운이 더 나지. 그럼, 그럴까요? 아, 저 안 그래도 장모님이 끓여주시는 김치찌개 엄청 먹고 싶었거든요. 이상하게 먹어도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사이는 저희 집에서 종종 저녁도 같이 먹고 같이 산책도 하면서 저랑 잘 지냈습니다. 게다가 제가 TV 보는 걸 좋아했는데 사위가 저희 집 TV를 큰 걸로 바꿔주기도 했어요. 장모님, 역시 큰 화면으로 보니까 좋으시죠? 그래서 말인데 오늘 저랑 집에서 영화 한 편 보실래요? 화면이 커서 굳이 영화관 따로 안 가도 실감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사위는 영화관 느낌을 낸다면서 나가서 팝콘에 닭꼬치에 맥주까지 사오더군요. 그날 소파에 앉아서 맥주랑 간식을 먹으며 영화를 보는데 정말 영화관에 온 것처럼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저한테 잘하는 사위를 볼 때마다 저희 딸이 참 좋은 짝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해 30대 중반인 저희 아들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혼집을 따로 얻지 않고 며느리랑 같이 저희 집에서 살겠다고 하더군요. 엄마, 어차피 요즘에 집값이 비싸서 저희 둘이 모은 돈 합쳐도 집사람은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대출이자 낼 바엔 그냥 우리가 엄마 모시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내가 그래도 아들인데 엄마 혼자 여기서 지내게 하면 되겠어요? 아들이야 그렇다 치고 며느리까지 저희 집에서 저랑 같이 산다고 하니까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들이 결혼한 후 며느리한테 너무 고마워서 엄청 잘해줬습니다. 마침 제가 그때쯤 은퇴하고 집에서 쉬는 상황이라 일부러 낮엔 마트에 가서 며느리가 잘 먹는 간식들도 많이 사오고 저녁엔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도 많이 해줬어요. 세아가, 너 돈가스 좋아하지? 내가 돼지고기 등심 사다가 돈가스 좀 한번 직접 튀겨봤다. 손이 좀 많이 가긴 하는데 그래도 집에서 직접 튀긴 게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거든. 우와, 어떻게 돈가스를 집에서 만들어요? 원래 돈가스는 다 냉동 사다가 튀겨 먹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 그이 말이 어머님이 엄청 요리를 잘하신다고 했었는데 그게 사실인가 봐요. 어머님, 저 어머님이 해주신 돈가스니까 많이 먹어도 되죠? 저 오늘 밥 두 그릇 먹을래요. 저는 며느리도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퇴근하고 오면 피곤할 것 같아 집안일도 거의 제가 다 했습니다. 어머님, 빨래 정리는 제가 한다고 했는데 왜 벌써 다 하셨어요? 어머님이 자꾸 이러시니까 제가 너무 죄송하잖아요. 죄송할 게 뭐가 있어.
너희 둘 다 직장 다니느라 피곤한데 이런 건 집에서 쉬는 내가 해야지. 난 그냥 너희들이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기만 하면 더 바랄 게 없단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며느리하고 사이가 참 좋았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아들을 낳은 이후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부터 육아 관련 서적이랑 유튜브도 엄청 많이 챙겨보고 태교에 좋다는 것들도 이것저것 다 찾아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워낙에 애한테 애착이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상하게 손주를 낳은 이후부터 까탈스럽게 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애를 봐주고 싶어서 손주한테 분유라도 먹이면 정말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도 저한테 짜증을 내곤 했어요. 어머님, 우리 민준이한테 분유 먹일 때 젖병 각도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5도 정도 위로 더 드시라고 몇 번을 얘기해요. 그리고 제가 분유 온도도 딱 맞춰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것도 못 맞추시는 거예요? 아휴, 무슨 분유 하나 먹이는 것 가지고도 그렇게 깐깐하게 군니. 누가 보면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애를 키우는 줄 알겠다. 원래 애 키울 땐 그렇게 세심하게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어머님 땐 다들 뭘 몰라서 아무렇게나 키웠지만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고요. 저는 며느리가 힘들까봐 도와주려고 한 거였는데 너무 까탈스럽게 구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게다가 전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아기띠보단 포대기가 편해서 손주를 포대기로 업었는데 그거 가지고도 시비를 걸더군요. 어머님, 제가 우리 민준이 포대기를 업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포대기로 자꾸 업으면 오다리 된단 말이에요. 뭐? 오다리? 도대체 누가 그런 소리를 하디? 내가 우리 아들, 딸 다 포대기로 업어서 키웠는데 오다리는커녕 다리가 11자로 쭉 뻗었잖니. 그건 운이 좋아서 그런 거죠. 만약에 어머님 때문에 우리 민준이 오다리 되면 그때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저는 너무 기분이 나빠서 아들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오히려 며느리 편만 들더라고요. 엄마, 이 사람이 육아에 진심인 사람이라서 그래요. 임신했을 때도 육아 관련 책도 엄청 읽고 공부 많이 했던 거 엄마도 아시잖아요. 그냥 이 사람이 우리 민준이를 잘 키우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엄마가 좀 이해해 주세요. 물론 저도 며느리가 육아에 관심이 많고 손주를 잘 키우고 싶어 하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본인의 육아 스타일이랑 조금 다르다고 해서 굳이 그렇게 짜증을 내며 말을 해야 되나요? 좋게 얘기해도 되는데 너무 까탈스럽게 구는 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게다가 한 번은 애 기저귀를 갈고 나서 똥기저귀도 버리지 않고 그냥 거실에 놔뒀길래 제가 치우라고 한마디 했더니 오히려 저한테 큰 소리를 치더군요. 어머님, 저 민준이 안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똥기저귀가 거실에 있으면 그냥 어머님이 집어다가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되잖아요. 뭘 그런 거 하나까지 저보고 하라고 하세요? 아니, 내가 너 뒤치다거리 하는 사람이니? 내가 우리 손주 봐준다고 해도 네 방식이랑 다르다고 사사건건 시비 걸면서 똥기저귀 치우는 거 나보고 하라는 얘기야? 네가 그렇게 네 방식대로만 애를 키우고 싶으면 이런 거 하나까지 다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럼 제가 이따가 치울 테니까 거기 놔두시던가요. 그게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저한테 굳이 그렇게 화를 내셔야겠어요? 저는 손주 문제로 며느리와 이렇게까지 갈등이 생길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2년 터울로 딸까지 낳자 갈등이 더 심해지고 말았어요. 제가 부엌에서 반찬이라도 만들고 있으면 며느리가 괜히 또 저한테 와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휴, 애들 겨우 재웠는데 왜 이렇게 딸그락거리시는 거예요? 어머님 때문에 우리 애들 깨면 어머님이 다시 재우실 거예요? 안 그래도 재우기 힘든데 왜 자꾸 시끄럽게 하시냐고요. 내가 뭘 얼마나 시끄럽게 했다고 그래. 그리고 너 내가 해주는 밥이랑 반찬 먹으면서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다. 난 그래도 너희 생각해서 최대한 해주려고 한 건데 네가 그렇게 싫다고 하면 이제 아무것도 안 남아.
그러니까 네가 혼자 애 키우면서 밥까지 다 해먹든지 알아서 해.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밥도 안 하고 반찬도 안 했습니다. 솔직히 며느리가 저런 식으로 하는데 어떤 시어머니가 밥을 해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며느리가 저한테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제 딸한테도 수시로 시비를 걸었다는 겁니다. 저희 딸이랑 사위가 저 보고 싶다고 집에 오면 무슨 불청객이라도 되는 것처럼 쫓아내려고 하더라고요. 아가씨, 애들도 있는 집에 왜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애들 키우느라 피곤한데 아가씨 올 때마다 얼마나 신경 쓰이는 줄 알아요? 어머님이랑 만날 거면 밖에서 만나면 되지. 왜 내 집에 자꾸 아가씨가 오냐고요? 뭐라고요? 여기가 왜 새언니 집이에요? 여기 우리 엄마 집이거든요? 내가 우리 엄마 보고 싶어서 엄마 집에 오겠다는데 새언니가 무슨 상관이에요? 집 명인 어머니 명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 같이 살고 있으니까 내 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나도 좀 조용히 있고 싶은데 아가씨 올 때마다 맨날 어머님이랑 하하호호 웃으면서 수다 떠니까 머리 아프단 말이에요. 그럼 새언니가 조카들 데리고 밖으로 나가던지 아니면 친정 가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 엄마가 집에 떡하니 있는데 편하게 집에서 보지도 못하고 불편하게 엄마 모시고 밖에 나가야겠어요? 우리 엄마 덕분에 월세도 안 내고 살면서 진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희 딸이 웬만하면 싫은 소리 안 하는 성격인데 며느리가 하도 그러니까 둘이 볼 때마다 싸우더군요. 그렇다고 절 그렇게 좋아하는 딸이랑 사이 보고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정말 골치가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예전엔 저희 딸만큼이나 절 챙기던 저희 아들이 점점 갈수록 저보단 처가만 챙기기 시작했어요. 자기 마누라가 하는 말만 맨날 철석같이 믿고 장인 장모 일이라면 때를 안 가리고 달려가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장인 장모한테 잘하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까진 상관없었는데 문제는 아들이 저한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집안일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했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허리를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너무 아프길래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승원아, 너 이제 곧 퇴근할 시간이지? 엄마가 지금 허리를 삐끗해서 움직일 수가 없는데 일찍 퇴근하고 와서 같이 병원 좀 가면 안 되겠니? 애민 오늘 애들 데리고 친정 가서 집에 나밖에 없는데 지금 내가 한 발자국도 걷기 힘든 상황이라서 그래. 네? 엄마, 병원은 그냥 혼자 택시 타고 가시면 되잖아요. 저 오늘 야근해야 돼서 일찍 못 간단 말이에요. 세상에, 안 싸더니 아플 땐 회사에서 조퇴까지 하고 달려가더니 지 엄마가 아프다니까 신경도 안 쓰더군요. 저는 너무 섭섭하고 기분이 나빠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나중에 이 얘기를 들은 저희 딸이 저희 집에 와서 아들한테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오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하려면 양가히 똑같이 하던가. 어떻게 오빠 장인 장모님은 챙기고 우리 엄마 나 몰라라 할 수가 있어? 엄마가 그날 혼자 택시 타고 병원 가면서 얼마나 서러우셨겠어. 참나? 그럼 내가 야근해야 되는데 빠지고 갑자기 병원을 어떻게 모시고 가냐? 너도 직장생활 해본 사람이 그것도 하나 이해 못해? 그럼 오빠네 장모님 아프실 땐 왜 조퇴까지 하고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그리고 오빠가 중요한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해야 돼서 못 간다고 쳐. 그럼 말이라도 좋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엄마한테 귀찮다는 듯이 얘기를 하냐고. 저희 딸이 그렇게 화를 내는데도 아들은 별로 심각하게 듣는 것 같지도 않더군요. 예전엔 그렇게 절 챙기는 아들이었는데 왜 이렇게 변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아들이 며느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며느리가 하는 행동에 물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전 제가 계속 화를 내고 혼을 내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전혀 달라지지가 않더군요. 심지어 며느린 저희 집이 자기 집이라도 되느냐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친정엄마를 저희 집에 데려온 적도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기가 막혔는데 저희 아들은 장모가 그렇게 좋은지 해벌쭉 하면서
저한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더군요. 엄마, 오늘 우리 장모님 오셨으니까 맛있는 것 좀 해주세요. 우리 장모님이 감자탕이랑 파전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제가 카드 드릴 테니까 장 봐서 좀 만들어주세요. 뭐라고? 넌 내가 무슨 이 집 식모인 줄 아니? 나한테 말도 없이 안 사돈 우리 집에 초대한 걸로도 모자라. 음식까지 해다 바치라고 하게? 나 그렇게 못하니까 그냥 너희들끼리 안 사도 모시고 밖에 가서 먹고 와. 아, 진짜 치사하게 왜 그래요? 우리 장모님이 엄마 손맛이 궁금하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지? 그럴 거였으면 나한테 미리 허락을 받고 모셔왔어야지. 아무튼 나 못 해주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밖에서 먹고 와. 알았어? 결국 아들과 며느린 그날 안사돈을 밖으로 모시고 가서 식사를 하고 오더군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그날 며느리가 안사돈을 안방에 주무시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아들을 결혼시켰을 때 전 혼자고 아들이랑 며느린 둘이니까 안방을 내주고 제가 작은 방에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평소에 저한텐 안방 근처에도 못 가게 해놓고선 친정엄마는 아무렇지도 않게 안방에 재우는 걸 보고 너무 괘씸하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다음날 안사돈이 집에 돌아가실 때까지 말도 몇 마디 안 했어요. 아무리 사돈지간이어도 아들이랑 며느리가 그따위로 하니까 저도 속없이 잘해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안사돈께선 이유를 몰라서 제가 되게 쌀쌀맞은 사람인 줄 아셨겠지만 제 입장에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아들 며느리와 불편하게 살다 보니 어느덧 저희 손주들도 4살, 2살이 되었어요. 솔직히 아들이랑 며느리만 생각하면 진작에 내쫓고 싶었지만 손주들 때문에 여태까지 참은 거였죠. 그래도 저희 손주들은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폭발하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하루는 감기에 걸렸는지 몸이 으슬으슬 춥고 기침도 나오더라고요. 열도 좀 나는 게 독감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한테 평소에 안부 전화를 자주 하던 저희 딸은 제 목소리만 듣고도 몸이 안 좋다는 걸 단번에 알아채더라고요. 엄마, 감기 걸리셨어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아, 요즘에 일교차가 심해서 그런지 갑자기 이렇게 목도 칼칼하고 몸이 으슬으슬 춥네. 아유, 그럼 얼른 병원을 가야죠. 엄마, 내가 지금 바로 엄마 집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병원 갔다 와요. 됐어. 일단 약 먹고 조금 쉬어보다가 정 안 되겠으면 그냥 나 혼자 병원 갔다 오면 돼. 큰 병도 아닌데 뭐하러 네가 여기까지 오니? 그런데 집에 있던 아들과 며느린 제가 아픈지 안 아픈지 관심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굳이 먼저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잠시 후 다 같이 집에서 밥을 먹는데 저도 모르게 또 기침이 나왔습니다. 밥상 앞에다가 기침을 할 순 없으니 고개를 돌리고 손으로 입을 막은 채 기침을 했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인상을 팍 쓰면서 저한테 짜증을 내는 겁니다. 어머님, 어린애들 있는 집안에서 그렇게 기침을 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다가 우리 애들한테 기침 옮으면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아휴, 내가 내 집에서 기침도 못하니? 그럼 뭐 나보고 저절로 나오는 기침을 억지로 참기라도 하라는 말이야? 그럼 참으셔야지 어떡해요? 어머님이 아무리 손으로 막고 기침을 하셔도 그 침 안에 있는 병균들이 다 사방팔방 튄단 말이에요. 어머님은 우리 애들이 어머님 때문에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침하실 거면 그냥 밖으로 나가세요. 며느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옆에 있던 저희 아들까지 저한테 한마디 하더군요. 그래, 엄마. 이 사람이 엄마 때문에 우리 애들한테 병균 옮는다잖아요. 그러니까 감기 다 나으실 때까지 승인의 집에 가 있던지 하세요. 엄마 때문에 우리 애들 다 감기 걸리게 만들 순 없잖아요. 저는 아들까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물론 어린 애들이 감기에 옮을까 봐 걱정하는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좋게 좋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젠 하다 기침 한 번 했다고 저보고 집에서 나가라는 걸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들과 며느리한테 크게 소리쳤습니다. 뭐? 나보고 승희 집에 가 있으라고? 여기가 내 집인데 누가 누구 보고 나가라는 거야? 내가 기침하는 게 불만이면 너희가 나가야지. 네? 저희가 애들까지 데리고 어딜 나가요? 그냥 엄마가 혼자 나가시면 편하잖아요. 승원이 너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말도 못 들어봤니? 여기 내 집이야, 내 집. 그동안 월세도 안 받고 살게 해준 걸 감사하게 여겨야지. 어디서 기침 한 번 한다고 집주인 보고 나가라고 할 수가 있어? 제가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가 어이없다는 듯 정말 황당한 얘기를 하더군요. 어머님, 이 집이 왜 어머님 집이에요? 어차피 어머님 돌아가시면 저희한테 주실 거잖아요. 그럼 저희 집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머님이 좀 나가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엄마. 어차피 나중에 우리한테 물려주실 거면서 왜 그렇게 집주인 타령을 하세요? 어차피 엄마 재산은 아들이 내가 물려받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시냐고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긴데 저 엄마가 아빠 돌아가신 다음 병원에 기부한 것도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거 그냥 놔뒀다가 날 주시지. 왜 쓸데없이 병원에다가 퍼다 주신 거예요? 솔직히 그거 제 몫인데 엄마가 저랑 상의도 없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도 제가 그거 다 눈 감고 넘어갔으면 이 집에 대한 권리는 주장하지 마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라고? 너 진짜 미쳤구나. 이 집, 나랑 네 아빠가 열심히 벌어서 산 집이고 내가 병원에 기부한 그 돈도 다 나랑 네 아빠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이었어. 근데 네가 무슨 권리로 내 재산에 대해서 왈가왈부해? 내가 자식이 너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네가 설레발을 치고 있냐고. 그리고 이 집을 물려받고 싶었으면 행동 거지를 똑바로 했어야지. 네 마누라가 엄마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는데도 마누라 편만 들고 네 장인 장모만 챙기면서 재산은 나한테 받겠다 이거야? 아니 그래도 내가 아들이잖아요. 원래 부모 재산은 아들이 갖는 거예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난 내 재산 너한테 절대 못 준다. 그리고 오늘부로 이 집에 살 수 있는 권한도 박탈이야. 알았어? 내가 그래도 그동안 우리 손주들 때문에 너희들 하는 꼬라지 다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여기 내 집이니까 당장 짐 싸서 여기서 나가. 당장 나가라고. 아들하고 며느리가 못 나간다고 발악을 했지만 전 짐가방에 대충 짐을 채워놓은 후 아들과 며느리를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아무리 손주가 소중해도 저런 것들과는 한시도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들이랑 며느리를 내쫓고 나니까 갑자기 서러움이 밀려오더군요. 그래서 저는 딸한테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딸이랑 사이가 바로 저희 집으로 달려오더라고요. 세상에, 오빠랑 세연이랑 둘 다 완전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엄마 집에서 월세도 안 내고 편하게 살았으면서 어떻게 엄마가 기침 한 번 했다고 나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남들 다 대출 받아서 신혼집 마련할 때 엄마 덕분에 대출도 안 받고 엄마가 집안일도 해주는 바람에 편하게 지냈으면 오히려 엄마한테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게 말이다. 나도 승원이 그놈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아무리 지 마누라한테 미쳤어도 그렇지. 어떻게 아들이라는 놈이 엄마한테 그딴 짓을 해. 그러자 이번엔 옆에 있던 저희 사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장모님, 이제 형님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차라리 앞으로는 제가 장모님을 모시고 살게요. 저 솔직히 그동안 형님 내외가 장모님한테 하는 거 보고 진짜 화날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도 저보다 윗사람이니까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 장모님이 상처받으시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참에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됐네. 여기가 내 집인데 뭐하러 내가 자네 집으로 들어가겠는가. 자네도 직장 다니면서 딸 키우느라 힘들 텐데 내가 괜히 가서 불편하게 하면 안 되지.
난 그냥 자네랑 우리 딸이 지금처럼 싸우지 않고 잘 사는 것만 봐도 행복하니까 굳이 날 모시겠다는 얘기는 안 해도 되네. 난 돌아가신 자네 장인이랑 같이 살던 이 집이 제일 좋아. 그 후에도 사위가 계속 절 모시고 산다고 했지만 저는 끝까지 거절했어요. 이미 둘이서 애 키우면서 잘 살고 있는데 괜히 제가 가서 귀찮게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위한테 말했던 것처럼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저한테 너무 소중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말을 하면서도 계속 기침을 하자 딸이랑 사위는 제가 걱정된다며 절 병원에 데려가서 주사도 맞히고 약도 처방받게 했어요. 그리고 주말 내내 제 몸이 괜찮아질 때까지 옆에서 저를 지켜줬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아들이 퇴근 후에 며느리와 같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제가 기침 한 번 했다고 나가라면서 뻔뻔하게 굴던 애들이 아주 비굴한 모습으로 저한테 빌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저희 그냥 다시 여기서 살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저 어머님이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는 바람에 급하게 숙박업소에서 며칠 지냈는데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저희 애들 아직 어린데 언제까지 그런 데서 지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엄마. 나도 그날 집에서 쫓겨나고 나서 후회 엄청 많이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감기 걸려서 아픈데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정 걱정되면 애들 엄마랑 같이 처갓집에 보내도 됐었던 건데 제가 엄마 보고 나가라고 하는 정말 버릇없는 짓을 저질렀어요. 엄마, 저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갑자기 애들이랑 같이 길거리에 나왔는 느낌이라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게, 내 집에서 편하게 살 때 잘했어야지. 내가 너희들 참고 살아준 세월이 몇 년인 줄 알아? 내가 그래도 너희들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동안 잘해줬는데 어떻게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니? 나 너희들 절대 받아줄 생각 없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돌아가. 엄마,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엄마, 우리 애들 진짜 예뻐했잖아요. 나랑 이 사람은 둘째치고 우리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다시 받아주시면 안 돼요? 사실 저도 손주들 때문에 고민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린 내용이 있었는데 마침 아들이 그 얘기를 하길래 바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내가 우리 손주들 생각해서 딱 마지막으로 자비 한번 베풀어 주마. 그래도 우리 손주들 지낼 집은 있어야 되니까 내가 월세집 하나 구해줄게. 보증금만 내주면 월세 너희들이 알아서 내야 되는 거 알지? 솔직히 너희 둘만 생각하면 그 정도도 안 해주고 싶은데 우리 손주들 잠이라도 편하게 자게 해주려고 이러는 거니까 감사하게 생각해. 알았어? 네? 월세집이요? 아니, 월세집에서 애들 키우면서 어떻게 살아요? 왜 못 살아? 월세집에 살기 싫으면 너희 능력으로 넓은 집 구해서 살면 되고. 아무튼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배려는 거기까지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이 집도 내가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나 혼자 살 거고 남은 내 재산도 너희한테 절대 못 주니까 눈독 들이지 마. 알았어?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들과 며느리는 울고불고 하면서 저한테 계속 매달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말라고 둘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약속했던 대로 보증금 2천에 월세 70만 원짜리 월세방을 하나 구해주고 그 뒤로는 아예 손을 뗐습니다. 그 후 전 아들이랑 며느리는 신경 쓰지 않고 딸 부부하고만 잘 지냈어요. 딸과 사이는 이제 아들 내외가 없으니까 편하게 자주 찾아오더라고요. 주말마다 맛있는 거 사들고 와선 같이 먹기도 하고 예전처럼 TV를 틀어놓고 소파에 앉아서 영화를 보기도 했어요. 엄마,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영화 보니까 좋지 않아요? 솔직히 전엔 새언니가 하도 눈치를 주니까 엄마랑 이렇게 같이 TV도 못 봤잖아요. 우리가 오기만 해도 왜 오냐고 난리를 치고 밥 먹고 엄마랑 좀 얘기라도 하려고 하면 빨리 가라고 닥달을 하니까 얼마나 짜증났었는 줄 알아요?
자기네들이 이 집 주인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유세를 떨었나 몰라요. 그러게 말이다. 내가 진작에 그것들을 내쫓았어야 됐는데 우리 손주들이 눈에 밟혀서 이제서야 내쫓고 말았구나. 그래도 이젠 그렇게 행패 부리는 것들 없으니까 너희들 오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편하게 오렴. 주말엔 어느새 7살이 된 저희 손녀딸과 같이 키즈 카페를 가기도 했어요. 사위가 손녀딸과 키즈 카페에서 신나게 놀아주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가정적이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역시 누가 뭐래도 우리 사이가 최고다. 승희 너 앞으로 김서방한테 잘해야 된다. 세상에 김서방처럼 자기 자식도 저렇게 사랑으로 키우고 혼자 사는 장모한테까지 이렇게 잘하는 사위가 어딨니? 저도 알죠. 누가 뭐래도 제가 결혼 하나만큼은 잘한 거 세상 사람들 다 알걸요? 그런데 우리 그이가 엄마한테 그렇게 잘하는 건 엄마도 우리 그이한테 잘해줬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막 못된 장모들처럼 사위를 막 부려먹고 무시하고 그랬으면 우리 그이가 엄마를 그렇게 챙겼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 쉽지 않은 거야. 네 새언니를 봐라. 내가 최대한 잘해준다고 잘해줬는데도 그 모양이지 않니? 그건 새언니 인성이 바닥이라 그런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장구 치고 똑같이 하던 오빠도 마찬가지고요. 엄마, 앞으로 오빠랑 새언니 신경 쓰지 말고 사세요. 그것들은 가족이라고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시라고요. 저는 딸의 말대로 아들이랑 며느린 더 이상 가족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면서 지냈습니다. 반면 저희 딸과 사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평소에 저한테 안부 전화도 많이 하고 영상통화로 손녀들도 많이 보여줬어요. 게다가 저희 딸은 제가 혼자 살면서 밥을 제대로 안 챙겨 먹을까봐 주말마다 와서 반찬도 해놓고 가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워서 하루 날 잡고 딸이랑 사위를 불러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승희야, 너 엄마가 예전에 아빠랑 모은 재산의 반을 병원에 기부한 거 알지? 엄만 이제 나이도 많고 돈 가지고 있어봐야 쓸 데도 없으니 그때 기부하고 남은 재산은 너희한테 주려고 한다. 나한텐 이 집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앞으로 그 돈은 우리 손주 키우는 데 쓰도록 해라. 네? 그 재산을 왜 저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엄마 노후 자금으로 쓰셔야 되잖아요. 나 쓸 돈 남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가 돈 가지고 있으면 너희 오빠가 또 노릴 수도 있는데 차라리 너한테 미리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 나한테 이제 자식은 너랑 우리 사이밖에 없으니까 거절하지 말고 꼭 받아주면 좋겠구나. 딸과 사이는 계속 안 받겠다고 거절을 했지만 저는 꼭 주고 싶어서 결국 딸의 통장으로 그 돈을 입금해주게 되었어요. 저는 그 돈을 둘한테 주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딸이랑 사이가 저한테 하는 모습이 진심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똑같이 배 아파서 나왔어도 더 잘하는 자식한테 한 푼이라도 더 주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딸 내외는 그 돈을 받은 다음에도 계속 저한테 똑같이 잘하더군요. 역시 욕심만 많은 저희 아들 며느리와는 180도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딸 내외랑만 잘 지내면서 사는 도중에도 가끔씩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월세집까지 해줬으면 알아서 살 것이지 자꾸 힘들다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엄마, 저 진짜 반성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다시 받아줘요. 네? 지금 사는 월세집 너무 좁아서 애 둘 키우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도 엄마랑 같이 살 땐 거실도 넓고 방도 여러 개라서 좋았는데 이젠 집이 너무 좁아서 그런지 갑갑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매달 70만 원씩 내는 월세도 얼마나 부담스러운 줄 아세요? 애들 엄마는 애들 키운다고 지금 직장도 안 다니는데 저 혼자 벌어서 월세 생활비에 다 부담하느라 등골 휘어지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자식까지 낳고 사는 가장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동안 내 덕분에 편하게 살았으면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원래 너 나보다 너희 장인 장모도 챙기지 않았니? 그렇게 힘들면 너희 장인 장모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제가 어떻게 그래요? 우리 장인 장모님 돈도 한 푼도 없으시단 말이에요. 지금도 좁은 전셋집에 사시고 모아놓은 돈도 한 푼도 없으셔서 자식들이 주는 용돈으로 겨우 생활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거기에 대고 도와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 없는 너희 장인 장모는 안쓰러우니까 잘해주고 집 있고 재산 있는 난 하나도 안쓰럽지 않아서 그동안 그렇게 함부로 했던 거야? 네가 혹시 못 알아들을까 봐 내가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나한테 이제 자식은 우리 승희뿐이야. 너 같은 건 이제 내 자식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월세집이 좁아서 힘들든 말든 네가 알아서 살아. 알았어?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네? 엄마. 아들이 계속 애원했지만 저는 절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일이 있은 지 1년이 조금 더 지났는데 아직도 전 아들 며느리랑 안 보고 살고 있어요. 그들은 아직도 그 월세방에서 빌빌거리면서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태까지 저희 집에 살면서 월세도 안 내고 편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좁은 집에서 아들 혼자 외벌이로 살아야 하니 아마 힘들 겁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그 월세집을 벗어나려면 며느리도 얼른 일을 구하던지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육아에 집착하며 저한테 히스테리를 부렸는데 결국엔 생활비 버느라 남한테 애를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물론 사돈이 애들을 봐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태까지 안 봐주시는 걸 보면 앞으로도 똑같지 않을까 싶네요. 결국 저희 아들이랑 며느리한테만 고생길이 열린 거죠. 우리나라 속담 중에 자식은 시집장가 보내봐야 안다 라는 속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식의 부모에 대한 효성은 자식이 출가한 연후에야 비로소 알게 된다는 뜻이래요. 저 역시도 아들이 결혼하기 전까진 부모를 진정으로 위하는 효심 깊은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자기 마누라한테 미쳐가지고선 며느리가 저한테 함부로 하는 행동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똑같이 따라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마누라가 좋다고 부모까지 나몰라라 하는 자식을 제가 언제까지 품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낳았어도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정으로 절 위해주는 저희 딸과 사이만 챙기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저희 딸 부부와 손녀딸한테 최선을 다해 잘해주고 싶어요. 아마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자식 때문에 속 썩으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저는 성인이 된 자식이 연을 끊고 싶어질 정도로 함부로 행동한다면 놓아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야 부모가 훈계하고 가르쳐서 고칠 수 있다지만 이미 머리 다 큰 애들을 바꾸긴 쉽지 않잖아요. 자식 때문에 상처받으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들께서 제 사연을 듣고 신중한 판단 내리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전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